판례 평석. 이번 시간에는 근로자 파견의 판단 기준에 대한 검토라는 제목으로 판례 평석한 내용을 좀 볼게요. 사건은 대법원 2015년 2월 26일 날 선고된 2010-93707 판결입니다. 그 남해화학에서의 불법 파견에 대한 사건이고요. 판례 평석에 대한 글은 민주노총 법률원장이신 권두섭 변호사께서 쓰셨어요. 월간 노동법률 2015년 6월호에 실렸던 글이고요. 민주노총이라고 하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빡센 이미지, 투쟁적인 이미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되게 좀 뭐랄까 순박하게 생기셨습니다. 변호사시니까 이제 법률적인 내용의 검토를 좀 했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들어가도록 하죠. 자, 사건 내용 보면요. 원고들, 그러니까 그 불법 파견에 대한 그 소송을 낸 원고들이죠. 파견 근로자들, 아니면 이제 원래는 그 사내 협력업체의 도급 근로자라고 이제 들어갔던 거겠죠. 자, 비료를 생산하는 남해화학에서 이제 복합비료 생산 공정에 근무를 했고, 업무는 그 각 층에 있는 기계, 시설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업무였고, 투입 재료가 변경될 때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음식물 같은 게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료 같은 거, 아니 비료 같은 거 이렇게 들어가고, 이제 제품이 바뀌게 되면 안에 있는 찌꺼기들, 이제 슬러지라고 하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일종의 청소 업무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했었고, 공장에서는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들이 이제 있었다. 노동부에다가 이제 원고들이 불법 파견 진정을 했는데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송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남해화학을 상대로 법원에다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해화학에서는 자료 유출 등을 이유로 이제 공장 출입을 막았고, 공장 출입을 막았다는 거는 협력업체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해고당한 거나 마찬가지가 된 거죠. 자, 재판 결과 1심, 2심 대법원 모두 이 경우는 도급이 아니라 근로자 파견이다 라고 판단을 했고요. 구파견법 같은 경우는 고용 의무가 아니라 고용 의제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직접 고용이 간주된다 라고 이제 판단을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파견 요지 보면요. 법원에서는 이제 파견과 도급의 구분 기준에 대해서 예전보다 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자, 원 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 그러니까 원 고용주라고 하는 거는 협력업체겠죠. 협력업체에서 어떤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 원청이겠죠. 원청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에 그 관계가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으로 볼 게 아니고 내용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은 첫 번째는 제3자가, 그러니까 그 원청이 당해 근로자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 명령을 하는지, 여기서는 상당한 지휘 명령,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건지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자, 상당한 지휘 명령, 이 부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그러니까 원청의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 구성돼서 직접 공동 작업을 한다, 이런 것처럼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있는지. 세 번째는 원 고용주, 그러니까 이 협력업체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하고 훈련, 작업, 휴게 시간, 휴가, 근무 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만약에 독자적으로 행사한다면 도급으로 볼 수 있겠죠. 네 번째,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돼 있고, 그러니까 딱 요만큼의 일만 도급을 준 걸로 확정돼 있고, 그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원청 소속의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고, 그리고 이 당해 근로자들, 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업무에 전문성이나 기술성이 있는지,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도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청업체에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독립적인 기업 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 하청업체의 독립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걸 본다는 거죠. 이런 것들의 요소를 바탕으로 해서 실질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전의 판결에서 이제 파견과 도급을 어떻게 구분했느냐를 보면, 원래 순서는 이전 거 먼저 보고 이번 판결에서 봤던 게 어떻게 나왔느냐, 이제 이걸 보는 게 이제 순서인데, 평석하시면 만드시면서 작성하시면서 좀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순서대로 그냥 말씀드리면, 종래 이제 하급심 고등법원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했던 판단 기준은요, 내용은 같아요. 도급인지 파견인지 여부는 외관이나 형식이 아니라 계약의 내용, 업무 수행의 과정, 그 다음에 계약 당사자의 적격성. 적격성이라고 하는 거는 계약 당사자, 그러니까 원청하고 하청, 그 하청에 실체가 있는 거냐, 뭐 이런 것들을 본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의 재반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은 이렇다. 첫 번째, 계약의 내용 관련해서는 도급이니까 구체적인 일의 완성에 대해서 합의 존재가 있느냐, 완성에 대한 합의가 있었느냐, 그 다음에 일이 완성되고 인도하고 수령하는데 뭐 필요하냐, 인도하고 수령이 필요한 것을 일로 하고 있느냐.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도급이 인정받을 수 있겠죠. 제가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요, 좀 코가 맹맹합니다. 그 다음에 일의 완성 이전까지 대가 청구를 할 수 있느냐. 보통 그 업무에 진척된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그 기성에 대한 그 청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도급으로 인정할 수 있겠는데, 파견 같은 경우는 업무 시간의 양에 따라서 이제 청구를 하죠. 이제 그런 특성들의 차이를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이 이제 불완전하게 이행됐거나 결과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담보 책임이 있느냐, 이제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건 도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 파견 같은 경우는 뭐 인력의 조직이나 선발에 과실이 있다, 사람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는 거죠. 뭐 일이 잘 되고 안 되고는 이제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파견은 책임을 잘 안 진다. 그래서 일에 대한 책임까지 지는 경우가 이제 도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업무 수행 과정에서 보면, 일하는 과정에서 보면 수급인이 직접적으로 자기 근로자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하고 그와 관련된 노무 관리를 직접 하느냐, 그러니까 출근 여부를 누가 감독하고 휴가나 휴계에 대한 감독을 누가 하고 근로자의 교육과 훈련을 누가 부담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수급인이 하면 도급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커지는 거고, 만약에 원청에서 이제 이런 걸 한다라고 하면 파견으로 판단될 여지가 크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급인의 업무 수행이 도급인의 업무 수행 과정에 연동되고 종속되느냐, 만약에 연동되고 종속된다면 이건 파견의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즉 업무 영역에 따른 조직적인 구별이 있느냐, 아니면 직영 근로자의 부분적인 업무의 공동 수행을 하는 거냐. 앞부분이라고 하면 도급, 뒷부분이라고 하면 파견 쪽으로 기울어지겠죠. 그 다음에 계약 대상이 되는 일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노무 제공을 하느냐,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파견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 당사자의 적격성, 이건 이제 전문성과 독립성 측면을 본다는 거죠. 자, 도급 계약의 목적이 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도급업체가 전문적인 기술 능력이 있느냐, 고도의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느냐, 뭐 작업복이나 기타 보호복, 그러니까 그 물품이나 장비나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느냐, 노무 작업 재료의 공급, 독립된 사업시설을 보유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인정될 수 있어야 도급으로 인정할 여지가 커진다. 전문화 영역으로 특허가 가능하냐, 이제 이런 게 있어야 도급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더 커지겠다라는 거죠. 혹시 이제 그 운영하시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걸린다라고 하면, 우리가 엄격히 따지고 들어가면 회사 입장에서는 불법 파견의 가능성이 커질 수 있겠구나, 도급이지만 이제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고, 그 도급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만약에 이런 경우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근로자 파견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겠구나, 근데 그렇게 근로자 파견으로 일해온 지가 2년이 넘었구나 라고 하면 정규직으로 한번 내가 밀어볼 수 있겠구나,
한번 이렇게 싸워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에 대한 대법원 판결 보면요, 이제 요때 나왔던 거는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그 해당 사건에서 나타나는 사실들에 대해서 기술하고 이제 그걸 가지고 판단했는데, 자, 첫 번째, 원고들은 컨베이어 벨트 좌우에 참가인의 정규직 근로자들과 혼재해서 배치됐다. 문제가 있죠. 참가인 소유의 시설, 부품, 소모품 등을 사용했다. 문제가 있죠. 참가인이 작성 교부한 작업 지시서에 의해서 단순 반복적 업무를 수행했다. 사내협력업체의 고유기술이나 자본이 투입된 바가 없었다. 파견의 여지가 커지는 거죠. 두 번째, 참가인이라고 하는 건 원청입니다. 원청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작업 배치권과 변경 결정권을 갖고 있어요. 지시를 직접 했다는 얘기죠. 원고들을 직접 지휘하거나 사내협력업체 소속 현장관리인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자, 원고들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면 사내협력업체 현장관리인이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지휘명령권을 했다고 해도 이거는 도급인이 결정한 사항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거나 그러한 지휘명령이 도급인 등에 의해서 통제되어 있는 것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현장관리인이 있긴 있었지만, 그러니까 그 도급업체의 관리인이 있어서 그 사람이 지시를 했지만 앵무새처럼 원청에서 이거 하세요 라고 하면 그거 받아서 그대로 전달한 거지 자체적으로 자기들 판단으로 일을 한 건 아니다 라고 이제 본 거죠. 세 번째, 자, 참가인 원청이 이 도급업체 근로자들과 직영 근로자들에 대해서 취업과 종업시간, 휴게시간, 연장 야간 근로시간을 결정을 했고 교대제 운영 여부, 작업 속도 등도 결정을 했다. 그리고 정규직 근로자가 산재나 휴직이 있으면 이 도급업체 근로자로 결혼을 대체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막 갖다 쓴 거죠. 자, 그리고 참가인 원청업체는 원고들을 포함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태 상황, 인원 현황 등을 파악하고 관리했다. 딱 봐도 이게 파견이지 도급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운 형국이잖아요. 그래서 불법 파견으로 인정을 받았던 거죠. 근데 요게 이제 다시 이제 파기 환송이 됐죠. 그랬더니 이제 그거 가지고 다시 또 대법원으로 올라갔어요. 이게 이제 자, 이번 아까 앞에서 본 그 현대자동차 사건이 이제 다시 올라갔어요. 고등법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간 제3고심에서 대법원이 일반적인 기준으로 이제 얘기를 했죠. 자, 도급계약인지 파견근로관계인지는 당사자가 설정한 계약 형식이나 명목에 구애받지 않고 계약 목적 또는 대상의 특정성, 전문성, 기술성, 계약 당사자의 기업으로서 실체 존부와 사업 경영상의 독립성. 그러니까 어떤 계약의 그 목적이 정해져 있고 계약의 어떤 대상이 딱 특정돼 있고 어떤 일을 한 도급을 준다 뭐 이렇게 특정돼 있고 도급업체가 전문성이나 기술성이 있고 계약 당사자 기업으로서의 어떤 독립성 그리고 실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계약 이행에서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권이 있느냐 이러면 이제 파견 쪽으로 기울어지겠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그 근로관계의 실질을 따져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일반적인 원칙을 얘기했고요. 이제 그 내용이 더 구체화된 게 이제 앞에 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 있어? 요 내용들. 요 부분이 이제 그 이번 판결에서 더 구체화된 판단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어디 있어?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자, 파견과 도급을 구별하는 기준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다라는 거죠. 자, 개관. 자,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판단 증표에 대해서 법관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론을 도출한다. 근데 업무상 지시라고 하는 거는 직접적인 지시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지시, 또 구체적인 지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지시라고 해도 이게 파견으로 판단될 수 있는 그런 업무상 지시의 내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명확히 하고 있다. 앞부분에 이제 나왔던 내용이죠. 상당한 지시 명령이라고 이제 나오죠. 이 부분은 오늘날 이 사용자의 지휘 명령권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것에서 점차 이제 간접적이고 포괄적인 것으로 변화하고 있는 부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분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그렇게 변화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파견 관계구나 라고 판단할 여지가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상당한 지휘 명령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일까? 과거 그 판결에서, 그러니까 채권 추심인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결을 할 때 상당한 지휘 명령에 대한 그 정의가 나옵니다. 보면은요. 자, 위임계약서에 의하더라도, 이 문구 그대로 보면 위임계약서에 의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로 하여금 관계법령에 의하거나 교육 등 필요한 경우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자, 회사가 근로자한테 교육이 필요하면 모이게 해서 뭐 일정한 시간이나 장소를 정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할 수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관련한 지시를 할 수 있고, 회사가 요구할 경우에 근로자는 그 업무 처리 상황을 회사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 걸 봤을 때 회사가 비록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지휘 감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걸 가지고 근로자로 인정을 했어요. 즉 상당한 지휘 감독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로 근로자성을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한 지휘 감독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정도의 수준, 바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거는 아니더라도 이게 회사가 일정 정도의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면 직접적인 근로관계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다른 판례 하나 보면요. 시간 강사들 보면 강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해서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는 않아요. 근데 그 받지 않는 게 강의 업무 특성에 따른 거지 그들이 근로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판결이 있어요. 자, 요거 보면 강의 내용이나 방법은 그 사람이 정해서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간섭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걸 가지고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했는데, 자, 구체적인 지휘 감독이 없어도 근로자 인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부분에서 뭔가 이 시간 강사들을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지휘 감독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즉 파견 근로로서 인정받는 경우도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만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작업 집단 구성과 편입 여부와 관련해서는 같이 모여서 일하고 똑같이 지시받으면 이게 똑같은 근로자지 무슨 사내협력업체냐 라는 논리예요. 자, 도급에서 현장 관리인을 두고 있더라도 현장 대리인의 그 지시 내용이 원청에 의해서 통제되는 거라면 그런 거는 원청의 지시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아까 그 앞서서 봤던 현대자동차 사건에서 그렇게 나와 있었고요. 자, 원청 조직에 대한 편입 여부는 조직 체계, 지시 방법, 원청 직원으로 취급하는, 그러니까 이제 대우를 그렇게 해준다는 게 아니라 다룰 때 이제 그런 다양한 사실에 의해서 판단될 수가 있다. 만약에 혼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지시가 분리되기 어려울 거 아니냐, 즉 파견에 유리한 징표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혼재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바로 옆에 섞여서 일한다 이런 거리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이 작업 자체가 서로 연관성을 갖고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있으면 혼재 작업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거다. 근데 요 판단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좀 퀘스천이긴 해요.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빠져나갈 여지가 사실 많이 있거든요. 사용자 측에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얘기는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일하는 게 바로 앞에서 뭐 박수를 이렇게 짝짝짝짝 서로 쳐주는,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 일이 있는 거고, 캐치볼 하듯이 몇십 미터를 떨어져서 공을 던지고 할 수 있는 일도 있지 않느냐. 이거는 양자가 서로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일인데 이게 멀리 떨어졌다고 해서 그러면은 캐치볼 하는 상대방이 같은 프로세스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제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 부분은 어떻게 증명하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 자체가 쭉 흘러가는 연관성이 되게 잘 짜여져서 그 부분만 따로 떼내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도급 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모순이니까 뭔가 그 부분에서 파견으로 승인받을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청업체에 독자적인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 부분은 도급업체 스스로가 투입 근로자를 선발하고 인원수를 정하고
교육과 훈련을 하고 휴게시간, 휴가, 근태 이런 것들이 다 하청업체에서 독자적으로 행사가 돼야 돼요. 그리고 도급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일의 완성에 대해서 계약하는 거죠. 일을 어떻게 하라는 것을 계약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의 완성을 위해서 투입될 근로자 선발, 뭐 인원수 이런 거가 도급 계약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도급이 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협력업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원청이 정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계약에 그렇게 들어가 있으면. 아니면 원청이 관여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파견이지 도급이 아니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육훈련도 하청업체가 자기들이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전문적인 지식, 기술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원청에서 교육을 시켜주고 있다 라고 하면 하청업체가 파견사업주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해서 우리가 해줬다 라고 하는 부분도 논리가 좀 많이 빈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생을 하기 위해서 해줬다라고 하는데 해준 교육의 내용이 실제 일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교육이었다라고 하면 근거가 상당히 빈약해지죠. 그거에 대한 그 전문성과 교육의 가장 그 잘 아는 주체가 도급업체인데, 그래서 그 외의 것을 했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일 자체에 대한 부분을 교육했다라고 하면 노사 그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대신 이렇게 지원해 준 거다라는 논리가 깨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연장해서 하청업체의 전문기술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보면 하청업체의 전문성과 기술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근로자 개개인의 어떤 능력 이런 게 아니라 하청업체 차원에서 전문성과 기술성을 가지고 일의 완성을 위한 스스로의 작업 계획을 세우고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작업과 휴게 시간에 원청이 관여한다면 독립성이 상실된 거잖아요. 파견의 증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원래의 도급 계약에서 예정한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도 사정에 따라서 시킨다 라고 하면 도급 계약의 어떤 대상이 한정된, 도급 계약은 기본적으로 범위를 한정해서 하는 계약인데 그걸 벗어나서 일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한정된 업무 이행을 확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결국 근로자 파견으로 인정될 소지가 커진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도급으로 가장하기 위해서 비상도급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추가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더 시켜야 되니까 비상도급 계약이라는 계약서를 작성해서 추가로 일을 더 시키는데 이거는 이제 논리 싸움인데 오히려 그 수행해야 될 업무가 원청이 필요하면 수시로 비상도급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덧붙여서 만들 수 있구나 라는 걸 증명하는 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파견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전문적 기술이나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뭐 전문성이나 기술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문적 기술이나 근로자의 숙련도가 필요 없는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도급을 줬다 라고 하면 그거는 원청이 필요한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그냥 싼 값에 공급받는 거에 불과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파견에 유리한 증표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노무 제공을 위한 인력의 파견이 아니라 도급이라고 하려면 그 해당 도급 업체가 그 도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업 조직, 실체가 있어야 되고 설비, 자본 투입이 갖춰져 있어야 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원심은 이제 고등법원의 판결이죠.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이 어떻게 봤냐면 원심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자, 원심 판결에서 보면 고등법원에서 하청업체가 그 하청업체 안에 있는 노조하고 교섭이나 협약을 했어요. 그리고 채용 공고도 냈어요. 독자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독자적인 채용 절차를 밟았고 임금도 직접 지급했고 세금, 사대보험도 직접 처리했고 사업자 등록, 사업소득세 납부했어요. 그러니까 독자적인 기업활동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독자적인 기업활동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파견이 아니라는 징표가 될 순 없다라고 확인을 한 걸로 본다는 거예요. 이분은. 왜냐하면 파견법상 파견업체들도 이런 건 다 독자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급의 특성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외에 징계나 인사평가나 승진결정이나 이런 것도 하청업체가 이제 해요. 도급업체가 해요. 그러면
이거를 그럼 도급업체의 특징으로 볼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파견업체도 이런 건 다 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원청이 관여한다 라고 한다면 그때야말로 묵시적인 근로관계에 해당돼서 파견으로 볼 수 있는 확증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그 하청업체가 직접 이런 걸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독자적으로 했다고 해서 도급이라고 바로 볼 수는 없다. 파견업체도 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독자적으로 안 했다라고 하면 분명한 파견이 될 수 있는 징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편면적 징표라고 하는 거죠. 한다고 해서 도급이 되는 건 아니지만 안 하면 도급이 아닌 게 되는 이제 그런 거죠. 도급이 아니라 파견이 되는 이제 그런 징표로 이런 거는 볼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최종 판결 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긍정하는 의견이신데, 판결문은 이래요. 자, 피고 원청이 소외 회사, 그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 장소와 작업 시간을 결정했고 작업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휘 감독을 했다. 그 다음에 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이 원청의 근로자들과 같은 조에 배치돼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을 했다. 그리고 원청 소속 근로자가 하청업체 근로자들과 함께 원청 소속의 관리자가 원청의 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이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근태 상황을 같이 이제 파악했다는 거죠. 그리고 업무 사항도 지적하는 등 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관리를 해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하청업체가 도급받은 업무가 이 원청 근로자들이 하는 일과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고 있다. 다 걸리네, 다 걸려. 그리고 하청업체 근로자의 담당 업무 중에 일부가 뭐 반복적인 청소, 뭐 시설관리 업무 이런 거 보면 전문적인 기술이나 근로자의 숙련도가 요구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 하청업체의 고유 기술이나 자본이 투입된 바도 없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은, 그러니까 원청회사는 이 하청업체에 고용된 후에 그 근로자들,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작업 현장에 죄송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이 원고들, 그러니까 이 하청업체의 근로자들은 그 협력업체로 고용된 다음에 원청의 작업 현장에 파견돼 가지고 원청한테 직접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라고 보는 게 맞다. 그러니까 2년이 넘었으면 직접 고용으로 간주가 된다. 구파견법이니까 그렇게 판결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되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인건비나 이런 걸 줄이기 위한 명목으로 도급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예 한 부분을 떼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가장 단순한 일, 쉬운 일 이런 부분들을 도급을 떼서 줘요. 근데 법적으로는 이제 뭐 우리가 그 회사가 할 수 없는 전문적인 어떤 영역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데 완성을 맡기는 이런 형태로 돼야 되는데 가장 뭐가 쉬운 부분 이런 부분으로 이제 협력업체에 넘기고 이제 핵심적인 부분만 이제 가지고 가는 게 보통 자동차 회사들, 특히나 뭐 조선소 이제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그러잖아요. 보면은 현대중공업, 뭐 자동차도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현대중공업도 그러면 거의 뭐 100이면 본인들이 직접 만드는 건 10도 안 돼요. 나머지는 다 하청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영역을 아예 그냥 확 구분 지어 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근데 사실은 그렇게 구분 짓더라도 본인들이 그럼 못 만들어서 그러냐, 그렇지는 않은 영역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뭐 조립산업이면 차라리 이 부분 따로 떼가지고 부품 다 가져와서 자기들은 조립만 하니까 핑계댈 거리가 좀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는 보면 이제 조립되는 부분에서도 이제 했으니까 이제 빠져나갈 방법이 별로 없었던 경우고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비료 공장, 일반 다른 제조업 같은 경우는 생산 라인에서 어느 부분을 떼서 줄 거냐,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이 제일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도급이냐 파견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들어가고 온다고 하면 안 걸릴 업체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관리하기도 사실은 쉽지 않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제어하다 보면 어려우니까
상당히 이제 느슨하게 좀 관리하는 면도 좀 있고, 또 이제 그렇게 해서 뭔가 적발하기보다는 계속 이렇게 계도하면서 좀 수준을 높이려고 하는 방향으로 좀 관리하고 있기도 한데, 이게 법적으로 당사자들이, 그러니까 협력업체의 당사자들이 직접 그 문제를 가지고 걸고 넘어지기 시작하면 사실은 빠져나가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그 하청업체로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권리를 찾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좀 있고요. 또 회사는 회사대로 뭐 법망을 피한다기보다는 더 개선된, 그리고 더 법에 맞는 이제 그런 그 도급 작업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부분으로 계속 좀 나아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